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아침 햇살, 사과와 용서가 전문인 민주당 시작하겠습니다. 적자와 서자 논리로 본 한국 정치. 부제가 이렇게 되네요. 1.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하는 민주당. 피해자가 범법자에게 사과하는 기이한 모습. 지난 1월 29일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했고, 임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 내외에서 고발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재차 지도부 사과를 요구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첫 공식 사과를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 이재정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지 않았다면 임 교수 칼럼은 선거법 위반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이 칼럼을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무리한 고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볼 때 토론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에 민주당은 고발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가능합니다. 사실 국민 누구든 자기가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개혁 세력도 보수 적폐 세력에 대해 선거에서 심판하자, 찍어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게 언론에서 논쟁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 선거법이 이런 국민의 정치 표현을 막은 것은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입을 막으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선거법으로 막아놔도 공권력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은 암암리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임 교수를 굳이 고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위반은 맞죠? 그래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일방적으로 손발이 묶인 채 얻어맞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 교수 칼럼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 평범한 사람들은 선거법에 막혀 하지 못하는 일을 임 교수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위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발을 하든 말든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고발을 선택했고 반발이 있으니 취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은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과를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도야 어쨌든 임 교수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며 민주당은 피해자입니다. 범법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건 당연하지만 피해자가 범법자에게 사죄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사과를 강요했고 결국 릴레이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노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고발한 것도 썩 잘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애초에 임 교수 글도 선거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고발을 취하니 대국민 정식 사과 요청 주장이라니 과유불급,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임 교수가 민주당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고발을 취하하고 범법 사실을 묵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할 입장입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준법과 불법의 구도로, 법 적용의 공정성 문제로 강하게 밀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사범 엄단한다더니 이렇게 대놓고 선거법 위반하는 걸 왜 지켜만 보는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지금 임 교수와 보수 적폐들이 하나가 돼 만들고 있는 표현의 자유 프레임을 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통쾌해하면서 기세 등등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과를 하는 바람에 원래 진보의 기치였던 표현의 자유를 보수 적폐가 가져가는 황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나부터 100까지 잘못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임 교수는 대단한 진보인사, 표현의 자유의 전사로 포장되고 임 교수의 주장도 정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힘이 빠졌습니다. 적폐 세력들에게 끌려다니는 유약한 지도부를 보며 불만이 쌓이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과 하나가 만든 엄청난 후과입니다.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민주당과 언제나 뻔뻔한 보수 적폐. 민주당은 전에도 논란이 발생하면 습관처럼 사과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지금 민주당이죠, 의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당시는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하라는 한미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들끓을 때였습니다. 김 의장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김 의장이 개성공단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간단한 무대 공연이 있었는데 분위기에 맞춰 잠시 무대에 올라 박수를 쳤습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죠. 한나라당과 적폐 언론들이 춤판을 벌였다며 비난 폭탄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당연히 의도적인 정치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적폐 세력들의 공세 동요에 사과를 요구했고 김 의장은 끝내 자신이 부적절하고 부주의했다며 유감 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2013년 7월 귀태 논란도 살펴봅시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다. 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귀태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여기는 당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아무튼 여기가 발끈하며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폈고 언론도 홍 의원과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정작 여론은 솔직히 박정희는 귀태 맞는데 웬 호들갑? 이런 반응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동요했고 결국 하루 만에 홍 의원은 사과 표명과 함께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반면 보수 적폐 세력은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껏 보여왔습니다. 얼마 전 황교안 대표는 성균관대 앞 분식점을 방문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라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주 학살을 자행한 신군부는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기 위해 광주 사태라 불렀습니다. 황교안이 군부 독재 세력과 똑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도 황교안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은 1980년 사태의 발언은 광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며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뿐 아니라 보수 적폐 세력들은 전부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넘어갔습니다. 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세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언론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듯 언론은 사실의 기초에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친미 친일 적폐의 확성기, 통치 수단일 뿐입니다. 보수 적폐 세력도 진보 민주개혁 세력도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사회 여론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작합니다. 언론 윤리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며 편파 왜곡 보도는 기본이고 카더라 뉴스, 관계자에 따르면 뉴스, 가짜 뉴스를 마음껏 퍼뜨립니다. 이번에도 언론은 황교안의 1980년 사태 발언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해 굳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반면 민주당은 집중 포화를 통해 사과를 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게 상황을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이 굴복했습니다. 2. 친미 친일 보수 적폐는 적자, 민주당은 서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상반된 태도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보려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을 놓고 보면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미국과 일본임이 자명합니다. 먼저 남북 관계를 보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고 미국도 대놓고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종주국과 식민지의 관계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꼴입니다. 남북 관계뿐 아니라 국내 문제도 비슷합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여야 의원들을 불러놓고 현직 대통령에게 종북작파 의혹을 제기하고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며 현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정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미국에서 승인 망언이 나왔을 때 주한미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를 했어야 맞습니다. 종북좌파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마땅합니다. 일본의 막가파식 경제공격과 탄핵 운운에 대해서는 외교 단절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정상국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변호해주느라 급급한 모습입니다. 반면 친미 친일 보수 적폐 세력들은 대놓고 성조기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에 가서 총선 전에 북미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미국 어르신들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랬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
지소미아 폐기 중단 등 우리 국익에 반하는 미국, 일본의 요구를 대변인 마냥 주장합니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를 하자고 하면 한국 경제가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무슨 수가 있냐는 변명이 나옵니다. 미국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므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총독부 같은 기관에서 모든 정책을 승인받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국민도 대체로 인정합니다. 사실 이런 논리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전반을 보면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구조를 봐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수 적폐 세력과 민주당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보수 적폐는 미국의 적자, 민주당은 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자와 서자의 뜻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 이제 그 조선시대 이전에 본처의 자식을 적자라고 하고 이제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첩의 자식 중에서도 첩이 이제 양민, 중인인 경우에는 서자라고 부르고 그 노비가 첩인 경우에는 이제 천민이 첩인 경우에는 얼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얼제도라고 불렀죠. 아무튼 한국 사회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친미 친일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 적폐 세력은 친미 친일의 정통 세력, 미국과 일본에게서 권력과 돈을 보장받은 세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친미 세력이면서도 미국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서자입니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 사회를 민주사회인 것처럼 포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와 더불어 서자를 키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친미친일 적폐 세력을 보완하고 보조하는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지 결코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자는 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반면 서자는 항상 찬밥 심세로 서름을 당하고 삽니다. 서자는 적자를 돋보이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자가 적자보다 잘나면 안 됩니다. 잘나면 핍박받습니다. 적자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모두 서자 탓이 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러니 적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항상 당당하며 큰소리치고 억지를 부립니다. 반면 서자는 자기 운명에 체념하고 저항하지 못하며 항상 눈치를 보고 자기를 검열합니다. 그래서 적자와 서자 사이에서는 항상 방귀 낀 놈이 성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며 도둑이 매를 드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심리가 보수 적폐 세력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황교안은 자기가 분명 잘못했지만 전혀 눈치 보거나 반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상황에 떠밀려 사과할 때도 본심으로 사과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항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사과하는 게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비난이 들어와도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쩔쩔맵니다. 잘못이 없어도 남들이 잘못했다고 우기면 자기 탓이라고 여기고 용서를 빕니다. 서자는 조금이라도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흠집에도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모두 민주당의 도덕적 흠집을 엄청난 일로 대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 때 진보 민주 개혁 세력 내에서조차 흔들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부도덕한 모습에 대해서는 저기는 원래 그러니까 라며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적폐 세력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자신이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여기며 만족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떠밀려 보수 적폐 세력의 만행을 용인하면서도 자신이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는 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며 용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게 전두환 노태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면을 통해 동서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주장해 도덕적 우위는 점했을지 몰라도 쿠데타와 학살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바람에 이후 보수 적폐 세력은 끊임없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음해모략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끝내 황교안 입에서 무슨 사태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부는 쿠데타를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언론 탄압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결국은 패배하며 참혹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그 싸움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무기로 쓰지 않았다. 국민이 언론과 싸우는 데 쓰라고 그 권력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인의 권리, 시민의 권리만 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쓰지 않아 도덕적 우위를 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결과 한국 사회는 15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적폐 언론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적폐 세력의 관계는 친미라는 한 집안에 있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대안은 있다. 친미 집안에 스스로 서자로 들어간 민주당.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이라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모습에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홍길동은 처지가 다릅니다. 민주당이 서자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서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친미 집안에 스스로 서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노선으로 볼 때 미래통합당과 달리 개혁적인 정당이지만 기본은 친미 정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시기 미국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 라고 했지만 결국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에 달려갔고 대미 저자세 외교로 비판을 받자 한신도 무례한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 명주를 쥐고 있으니 친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89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까지 국가보안법 연구책을 1, 2, 3권 3권을 썼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최고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죠. 이 책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교과서 바이블로 꼽힙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2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2013년 11월 3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또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라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민주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니 체제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서자라도 되기 위해 미국의 영향 아래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서자라도 돼야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잡은 권력은 진짜 권력이 아니었기에 임기 내내 흔들리고 위태로워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권력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권력을 위해 친미 집안에 스스로 서자로 들어간 친미 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불쌍히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민족 자주의 입장, 민중의 입장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미 집안 밖에 있는 자주 민중 진영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민중당이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사회주의를 주장했고 지금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인물은 민주당에 있어도 친미 집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공격받았고 끝내 자리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친미 구조 아래에서는 아무리 개혁적인 정책을 펼쳐도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참답게 발전시킬 대안은 친미 집안 밖에서 활활 타오르는 자주 민주의 횃불입니다. 민주당의 의존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자. 나라의 주인은 언제나 국민이어야 합니다. 친미 개혁 세력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가 집권했을 당시를 돌이켜봅시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통해 불법으로 집권한 박근혜에 맞서 국민들은 박근혜 취임 전인 2013년 2월 16일 투쟁의 포문을 열고 상반기 내내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6월 들어 전국 곳곳의 여러 대학들이 연이어 시국선언을 발표해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이후 종교계와 노동자, 교수, 언론인 등 각계각층이 합세하며 투쟁을 확산시켰습니다. 국민은 불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해 말에는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찌감치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투쟁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제야 인사들은 민주당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싸울 것을 호소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투쟁이 지속되면서 점점 불이 붙고 규모가 커지자 그제야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21일 국회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에 합류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싸울 때 민주당은 거국 중립 내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0월 26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죠. 새누리당이 거국 중립 내각을 수용하고 박근혜도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하야하라는 얘기를 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느냐, 야당이 먼저 제안한 거국 중립 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하니 걷어차버리는 갈짓자 행보는 한두 번이 아니다.
개헌, 특검도 받아들이니 걷어차버리고 야당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라며 일주일도 안 돼 입장을 바꾼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탄핵 촛불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자 민주당은 그제야 탄핵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전국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성과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역사만 돌아봐도 민주당은 언제나 하나의 목표를 내걸고 싸우기보다는 보수 적폐와 국민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에 설지 기회를 살피는 기회주의를 하였습니다. 보수 적폐가 더 강력해 보이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국민이 더 강력해 보이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처럼 합니다. 민주당은 원래 기회주의 세력이며 이게 미국이 친미 집안의 서자에게 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주인다운 역할을 하면 민주당은 그나마 따라옵니다. 반대로 국민이 민주당에 의지하면 민주당은 언제나 보수 적폐 세력에게 사과하고 보수 적폐 세력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결의 구조가 전체 적폐 세력 대 민주당의 구도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이 주인이 되어 나선다면 국민 역량 대 보수 적폐 구도로 되며 민주당이 국민 쪽으로 옵니다. 국민을 대변할 진보 정당을 키우자.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기회주의 세력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 국민을 참답게 대변하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진보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당 가운데 한국 사회 근본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한 해법과 노선을 제시하며 국민의 요구를 가장 충실하게 대변하는 정당은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은 미국의 부당한 강요와 내정 간섭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민족 자주의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에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한반도의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한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자영업자 등 민중들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민중당은 기축 민중 속에 튼튼히 뿌리내려 가장 강력한 진성당원을 가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가장 원칙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기에 한국 사회의 친미구조 속에서 가장 탄압을 받았으며 원내 정당임에도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운 적대적 언론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유권자가 정당 득표 3% 이상의 힘을 실어주면 국민의 요구를 진정으로 대변할 영향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참답게 대변할 정당에 정당 투표를 해서 원내 진출을 돕자는 것이 이번 선거법 개정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기도 합니다. 민중당 역시 계파의 이익을 넘어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적폐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참다운 사회 대개혁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 미국의 간섭을 끊고 국익우선의 외교를 펼치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 민중을 대변하고 민중의 권익을 위해 앞장에서 싸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중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